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제가 지금 저기 KBS에서 그 역사기행 그곳이라고 지금 저 이순신 장군의 루트를 따라서 한번 쭉 돌고요. 방금 도착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순신 장군의 길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불어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면 갈수록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전술 전략을 총동원해서 딱 이겨놓는 플랜을 딱 짠 다음에 그곳에 왜군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뿌르륵 해가지고 이기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것이 바로 이겨놓고 시험 봐서 합격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힘내시고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쭉 완강 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국권 침탈과 그 저항이라는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식민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저 넋놓고 있었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리고 또는 의열투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는 의병투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그렇게 본다면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 저항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어떻게 우리가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경제적 구국운동, 의열투쟁, 그리고 의병투쟁,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이러한 네 가지 어떤 저항의 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쭉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단 흥선대원군부터 우린 근대사를 시작했어요. 네,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종 정부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강화도 조약 체결이라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화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과정 속에서 신식군대, 별기군, 그리고 오군영을 이영으로 정리해고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저항한다? 그렇죠. 바로 구식군인들이 저항한다. 그 사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네, 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더라. 1882년에 일어났던 임오군란. 자, 하지만 그러한 어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요, 이런 구식군인과 빈민들뿐만 아니라 그 개화파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청파와 친일파의 부딪히는 모습들. 그 급진개화파가 바로 온건개화파를 때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네, 소수 엘리트층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자,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왜?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왜냐면 일본이 진압을 하지요. 그런 어떤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그 명성황후를 제거했던, 죽였던, 시해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정말 천인 공노할 사건이죠. 바로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을미 개혁을 또 단행해 나가면서 싹둑 잘라내는 단발령이 또 시행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고종이 정치의 한 수를 탁 던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다. 아관파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아관파천의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주장 과정 속에서 최초의 어떤 시민운동단체의 어떤 그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가 무엇이었죠? 그게 바로 독립협회더라.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고종이 결국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제 뭘 선포합니까?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1897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자, 이 대한제국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고종은요, 광무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즉,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을 과정 속에서 광무개혁, 구본 신참에 입각한 광무개혁을 단행하더라. 황제권의 강화, 그리고 상공업 진흥, 그리고 직계의 발급과 같은 신참의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러일 전쟁을 계기로. 자, 러일 전쟁이 드디어 1904년에 벌어집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벌어지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만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조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조약이 뭐였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한일 의정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는 뭐냐면요, 한일 의정서. 자, 이 한일 의정서는요, 바로 전쟁 수행이 되잖아요. 그죠? 전쟁 수행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군사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필요할 텐데, 그 토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토지를 달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즉, 한일 의정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용지, 토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였고요. 또 러일 전쟁 과정에 승기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둘 다 러일 전쟁 과정이 체결되는데, 이제는 좀 승기를 잡으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었습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바로 고문 정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고문 정치의 시작.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팔을 이런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있잖아요. 이렇게 좀 훈수를 두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고문 있잖아요. 그 고문, 사실 훈수라는 표현보다는 이쯤 되면 내정 간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자, 어떤 고문이 왔을까요? 어떤 고문이 왔을까요? 네, 바로 외교 쪽에서는요, 스티븐스는 외교. 그 다음이 메가타는 경제. 자, 이러한 고문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네, 바로 일본이, 놀랍게도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땅 체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러시아 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일전쟁에서 체결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잖아요.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떨어져 나갔죠. 이제 러일 전쟁에서는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일본 단독 플레이를 진행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였냐면요.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2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2차 한일 협약은 좀 우리한테는 좀 커요. 2차 한일 협약. 자, 이 2차 한일 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바로 을사늑약 이라고 합니다. 자, 이 2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1차 한일 협약 때 여러분들 그 고문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체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 통감 정치. 네, 통감. 고문보다는 오히려 더 법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통감을 배치를 하고요.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결정적이죠. 바로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사실 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우리 주권의 거의 80%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1905년도에 체결했던 그런 조약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자 고종이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내 돈 찍은 거 아니다. 난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저항의 어떤 몸짓을 하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저항의 몸짓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이 헤이그 특사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헤이그 특사.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셨지요? 아시죠? 네,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머리를 긁적긁적 이면서 뭐야 이게 초등학교야? 헤이그 특사?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누가 있냐면요. 네, 바로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과 같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그런데 일본이 뭐야? 아니 지금 2차 한일 협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외교권이 지금 박탈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외교적 행위를 고종이 해? 이건 반칙이지.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바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누구? 바로 순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순종은 바로 융희. 고종이 이제 광무라면 이제 융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본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한테 큰 건데요. 바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이 조약은요, 바로 정미 7조약이라고 돼요.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차관 정치가 시작이 돼요. 차관 정치의 시작. 자, 이 차관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차관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관, 차관할 때 차관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빌려오는 외부로부터 이제 빌려오는 빚, 차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관, 차관할 때 차관의 의미예요. 이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히는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군대가 해산됩니다. 군대가 해산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때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면 바로 기유각서. 이 기유각서에서는 바로 사법권의 박탈. 정말 어떡하죠? 사법권의 박탈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10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식민지로 들어가게 됐던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제국 때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팽팽한 균형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광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깨졌단 말이죠. 어디에서? 러일 전쟁에서. 그 누가 이긴 거예요?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주권 내용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제 1910년 경술국치, 식민지를 겪게 된다. 요게 바로 국권 침탈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고문정치, 그죠? 내정간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감정치, 더욱더 내정간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게다가 정미 7조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차관마저도 일본인으로 앉히는 이런 모습들에서 고문, 통감, 차관 점점 그 내정간섭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민지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자주적이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그 민을 믿지 않았다는 것. 관민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싸운다면 충분히 식민지라고 하는 그 암울한 역사를 지워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침탈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 이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한 4가지 유형을 볼 텐데 먼저 경제적 구국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적 구국 운동을 보기 전에 조금 먼저 이 경제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경제적 구국 운동, 경제적 구국 운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화도 조약과 임오군란. 자, 요 사이에서 있었던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관세라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3무라 그랬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의 유출. 다 퍼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과 이제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는데, 관세 조항이 들어온 조약을 최초로 체결합니다. 관세 조항을 최초로 체결했던 조약.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선 책략. 그 조선 책략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미국과의 수교잖아요. 조미수 통상 조약. 그죠? 자, 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책략. 황춘센의 이 조선 책략.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결의를 연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미, 핵심이 연미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조선 책략의 그 과정 속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82년도에 체결을 하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지만 조선 책략의 결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파견한 사절단을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보빙사다. 보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 핵심은 이거죠.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관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먼저 볼게요. 관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요 분기점. 요 분기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좀 잘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라본다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전에는요.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는데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부터는 바로 관세 조항이 들어온다. 관세 조항이 들어온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관세 조항이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 이전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요 시기 1876년과 82년 요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일대 관세가 있다 없다. 관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면서부터 이제 관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관세 줬으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 뭐야? 미국한테 관세 줬으니까 우리가 일본 측한테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했는데 너희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요. 자,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들어온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또 뭐였냐면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 자,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른 나라랑 조약 맺었는데 그 나라가 더 좋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한 거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최혜국 대우 조항. 사실은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이걸 요구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 난 너희들 외에는 뭐 조약 체결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는 비교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뭐 다른 나라랑 할 거 아니니까 너는 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할 때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니까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왜 우리는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또 일본한테도 최혜국 대우 조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거중 조정. 자, 요건 뭐냐면 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겠다.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네. 역시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 혈맹. 그런데 여러분들 외교가요. 늘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그 조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이런 거 의미 없음. 왜? 나중에 여러분들 을사늑약 체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왜? 바로 이 거중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no comment.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조던 칙령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더라라고 하는 내용. 이거 일단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그 침탈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계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오군란 때 여러분들 결국 이제 청나라와 또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민씨 정권 유지시켜줬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대가가 뭐였죠? 이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 청나라와 체결했던 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어요. 그죠? 조청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수륙 무역 장정. 자, 이 조청 장정의 핵심이 뭐였나요? 이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의 핵심은 바로 이제 내지 무역이 또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또 여기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라는 거죠. 보세요. 굉장히 8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 강화도 조약에서는 여러분들 가능 이정을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심리 밖으로는 일본 상인이 나갈 수가 없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에게 내지 무역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뭐야? 왜 우리는 못 나가? 우리도 나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죠. 이러면서 내지 무역의 길이 열리게 된 그런 계기, 임오군란. 공짜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외교는 이런 거예요.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거는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어떤 플랜 B, 플랜 C까지 고민하면서 그 외교적인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직자적인 어떤 감정적인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이거 막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외교를 말아먹는 행위예요. 정말로 꼼꼼하게
신중하게 이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저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어떤 외교는 또 어떤가? 항상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야? 뭐 최애국 대우도 주고 우린 안 주고 내지무역도 허용하고 우린 안 주고 그러면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빰빰빰빰빰빰빰빰 일본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도 조일장정. 네, 일본도 이 시점에 왔어요. 83년도가 되면요. 조일 통상장정. 이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관세도 설정되고요. 최애국 대우도 설정되고요. 이제 내지무역의 길도 열리고요. 아니 왜냐면 미국한테 최애국 대우 줬잖아. 그럼 일본도 줘야죠. 아니 청년한테 들어가서 무역할 수 있는 길 열어줬잖아요. 그럼 줘야죠. 그래서 이 조일장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세도 들어오고. 특히 또 여기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방공령 조항이 들어가요. 뭐냐면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산무, 무제한 곡물 유출, 무관세, 무항세, 산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방공령.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설정, 방공령 설정 같은 건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것이죠. 그죠? 최애국 대우, 그다음에 내지무역의 길을 열어주는 거는 또 불리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체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80년대에 전개했던 저항의 역사 중에서 하나를 볼 텐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공령. 특히 89년도 그리고 90년도에 있었던 방공령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방공령 사건.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자가 무슨 방자냐면 여러분들 막을 방자예요.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방어한다. 뭐를? 곡물이 유출되는 걸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지방관이 그 지역에서 야 이거 우리 동네 이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곡물이 외국으로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 이 조일통상장정에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측에 통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걸 또 발표를 해버리면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 한 달 통보했어. 근데 일본 측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한 달 통보 아니다. 우리 손해봤다. 배상금 지불해. 라고 해가지고 결국 또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그런 거.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외교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기가 이 80년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까지가 80년대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90년대로 18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0년대는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를 좀 기억을 좀 여러분들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0년대로 한번 빰빰빰빰빰빰빰빰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때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 저항운동, 경질 구구운동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상권수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상권수호 운동. 상권수호 운동. 자, 이 상권수호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 다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중앙총상회가 주도를 해요. 자, 한국중앙총상회가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예요. 이거는 시전상인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시전상인들이 이 독립협회를 공격했던 조직이 있는데 고종이 이것들이 지금 나 황제의 그 권리를 그냥 막
치고 들어와 이것들이 라고 해서 딱 보낸 정부의 어떤 그 어용부대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였죠. 황국협회였죠. 그죠? 이 황국협회는 여러분들 바로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이냐면 요거는 바로 보부상. 요건 보부상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황국중앙총상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전상인은 어떤 사람들이야? 종로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종로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독점적인 어떤 그 판매권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로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본 거예요. 왜? 바로 그 구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내지무역이 허용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 내지무역의 결과 상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외국 상인들이 바로 옆에서 좀 가게 차려가지고 이거 양질의 물건을 아주 싸게 파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 시전상인들이 여러분들 주로 이 독립협회 쪽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권수호 운동이라는 것도 전개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권수호 운동, 이권수호 운동도 전개합니다. 자, 이 이권수호 운동, 여러분들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요.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이권이 엄청나게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넘어갑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황제가 지금 그때 황제는 아니죠. 왕이 지금 남의 나라 공사관에 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I love Korea 일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권을 러시아는 줬어. 예를 들면 줬어.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이제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가 발동되는 거예요. 뭐야? 러시아한테 왜 이권 줬어? 그럼 우리도 줘. 띵띵띵띵. 러시아는 또 하나 줬어. 뭐야? 또 줬어? 그럼 우리 줘. 띵띵띵띵.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권 침탈이 정말 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이 아관파천 때 이 이권 침탈이 이권 침탈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권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권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뭘 가져봤냐면 주로 금. 우리 사람 골드 좋아해요. 골드. 왜 골드 러쉬? 미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부 개발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서 또 금을 막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엄청난 기계 갖고 오는 거죠. 막 기계를 딱 갖다 대면 막 금이 막 족족족족족 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놀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막 곡괭이로 파가지고 막 이게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파도 금방을 막 두두두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걸 만지면서 우와 정말 이게 다 금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미국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No touch. 더러운 사람들 no touch.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때 영어를 알아야지. 지금의 no touch 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만 no touch. 뭐야 쟤 왜 저래? 막 소리 지르면 그래? 이런 걸 너희들은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다지가 또 거기에서 나왔다는 그런 또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이제 이권 침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런 데서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철도 부설권, 을 가져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철도가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바로 경인선. 그 이외에 이제 뭐 경부선 또 뭐 경의선 이런 거 다 가져가요 일본이요. 이런 철도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삼림체벌권. 이게 바로 아관파천의 어떤 그런 결과다라는 겁니다. 공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권수호 운동에 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독립협회 때 러시아가 전령도 달라고 했잖아요. 그 조차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막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독립협회 중심. 독립협회하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시전상인들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에 의해서 경제적 구국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방공령에서부터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전쟁. 이 시점이 되면, 러일전쟁 이 시점이 되면요. 하여튼 이제 일본은요,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척척척 우리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토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뭘 주장했냐면 이게 한일 의정수를 왜 군용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당시 또 이제 황무지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황무지 개간하겠습니다. 황무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황무지를 달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에 반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바로 보안회라고 있죠. 보안회. 이 보안회가 전개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반대 운동을 전개하더라. 이거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이 보안회와 함께 또 이런 그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또 농광회사. 농광회사라는 조직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단체 보안회와 농광회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전개되다가 이제 그 경제 침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을사늑약 요 직전에 시행됐던 게 뭐냐면 바로 메가타. 이때 시행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메가타 있잖아요. 이 메가타가 제가 지금 아까 경제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경제 어떤 고문을 왔다 그랬잖아요. 이 메가타 결국은 사건을 일을 저질러요.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쭉 올라와서 전개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화폐 있잖아요. 그걸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 가져왔죠? 토지 가져오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 화폐를 지금 제1은행권으로 바꾼다는 얘기 뭐냐면 경제 시스템마저 일본에 종속시킬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지금 확보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품을 그냥 판매하고 우리한테 쌀 가져갔던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통상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어떤 기간, 철도 부설권 이런 거 가져가죠. 땅 가져가죠. 이제 나의 경제 시스템마저 가져가죠. 아주 이게 여러분들 탁탁탁 순서에 맞게끔 조금씩 경제 식민지로 가는 그 과정 플랜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계획들에 의해서 조금씩 그 강화도 조약으로 작게 문을 열었을 뿐인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아예 시스템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등가 교환.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백동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 10,000원에 해당하는 제1은행권을 바꿔주면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백동화 10,000원을 갖고 가면 이거 불량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000원 갖고 왔는데 나한테 그냥 주는 거는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럼 난 순식간에 그냥 9,0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백동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은행 자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상인과 이 은행 자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이때 여러분 시행된 게 뭐냐면 바로 금본위제라는 거. 네, 금본위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은본위제가 시행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본위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게 화폐 정리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제1은행권을 지금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차관을 준단 말이에요, 일본이요. 그래야 일본 돈이 들어와야 그거 갖고 이제 백도를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차관을 빌려줘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차관을 많이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07년이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전개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907년쯤 되면 지금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그 해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 전개되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에 지금 급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이건 바로 빚 때문에 그래. 그 차관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그 차관을 갚자라는 운동이 1907년도에 전개가 돼요.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 쓰고 있죠?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평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그 물산장려 운동이 출발한 곳은 평양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아닌 지금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이라고 하면 뭐 특정 시기는 없지만 대략 러일전쟁 이후를 을사늑약 이후를 구한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서상돈과 같은 인물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당시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언론, 대표적인 언론이 있다면 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이 또 호응을 해주는, 뭐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에요. 다른 신문들도, 뭐 황성신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시기 구한말입니다. 구한말에 전개되던 운동. 네,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경제구구 운동이에요. 보안의 황무지 개헌 반대 운동. 먼저 반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보안의 황무지 개헌 반대 요구, 그리고 바로 국채보상운동. 네, 구한말까지 전개되었던 그런 경제 구국 운동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국권 피탈기에 있었던 저항의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경제적 구국 운동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반공령. 그리고 이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 그리고 보안회의 황무지 개헌 반대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네, 그 흐름을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의열투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라는 거. 자, 의열투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투쟁, 저항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이 의열투쟁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의열투쟁에는 과연 어떤 것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이 사람 문제에 있습니다. 이 사람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 이 외국인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지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선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죠? 이 스티븐스부터 먼저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티븐스. 자, 바로 이 스티븐스를 처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1908년. 쭉 가봅니다, 한번. 이 스티븐스를 처단했던 인물. 1908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한일 신협약 뒤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한일 신협약이 1907년이니까 이때 활약했던 그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장인환 전명운입니다. 장인환 전명운. 이거 여러분들 드라마예요. 지금 스티븐스가 와가지고 말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또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환 전명은 애들이 결심을 합니다. 저 스티븐스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자, 이 스티븐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이제 워싱턴으로 또 넘어가서 그 선전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군중 속에서 전명운이 총을 켜놉니다. 스티븐스에게.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철컥. 철컥 소리 나면 안 되잖아. 이게 원래 탕 소리 날 거예요. 탕이 아니라 철컥 소리 나는 거예요. 불발이 된 거예요. 전명이 당황하지 않고요. 이 상황 속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그 총으로 스티븐스를 가격합니다. 이러면서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스티븐스를 또 노렸던 또 하나의 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장인환의 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장인환과 전명훈이 서로 얘기를 맞추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스티븐스를 동시에 조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환이 딱 조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조선인이 튀어나와서 저 앞에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탕! 스티븐스가 어깨 축지한 데를 맞았습니다. 또 한 번 탕! 이번엔 전명훈이 맞았어요. 전명훈이 살짝 맞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탕! 비로소 스티븐스의 가슴을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인환 전명훈 스티븐스 저격 사건입니다. 결국 스티븐스는 그 총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야,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가? 이건 여러분들 정말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장인환 전명훈의 이런 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한테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단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물들을 또 가만 놔둘 수 없겠죠. 자, 이러면서 또 전개했던 이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언론인 누가 있죠, 여러분들? 언론인 장지연. 바로 이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을 씁니다.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네, 이걸 여러분들 바로 황성신문에 실죠. 황성신문에 이것을 실게 됩니다. 아, 정말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그 을사오적들 있잖아요. 예,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여러분들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이름 부를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하고 싶은 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한번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용. 네, 좋습니다.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지금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살려내서 그들에게 욕을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려지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를 팔아먹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이렇게 나라의 주권이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 하나 여기 대해서 좀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이 민영환이 또 자결을 하죠. 그리고 쭉 가서 1909년에 바로 을사늑약의 주범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처단합니다. 안중근. 이게 바로 1909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일제강점기를 넘어가는 식민지를 막아보기 위한 그런 의열투쟁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투쟁 말고요. 이제 집단적인 투쟁도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의병투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병투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병투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의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병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척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정척사 운동. 특히 이제 이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에 반발했던 그 사건이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조선책략에 반발했던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의 적국인 미국하고 우리가 통살한단 말인가? 네, 그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 바로 개화 반대 운동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던 인물은요, 바로 이만손. 이만손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의병투쟁은요,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의병투쟁의 첫 번째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이었죠. 을미년에 일었던 을미의병. 자, 왜 을미의병이 나왔을까요? 이 을미사변도 원인이 되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되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을미에 있을 때 을미개혁 있잖아요. 단발령. 이 단발령이 가장 큰 사건,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이다. 자, 이 을미의병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을미의병은요, 주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요. 단발령은 여러분들 어떤 문화적 아노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제까지
몇천 년간 내려왔던 위만 조선이 왜 우리의 그 혈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투 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근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긴 역사 상투 틀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신체 발문 수지부모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싹둑 잘라버렸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고종이 그래 단발령 억지로 하지 마라. 이제 다 내가 다 정리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해서 고종이 권고해산을 하죠. 고종의 권고해산. 결국 이걸로요. 을미의병은 해산합니다. 결국 이걸로 을미의병은 해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때 이 양반들을 따랐던 그 기층 어떤 평민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숨 걸고 나왔더니 왕이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그만해? 이거 뭐지? 라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을미의병의 어떤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병은 여기 을사늑약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을사늑약 우리의 어떤 외교권이 박탈되는 어떤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을사의병 여기서 이제 을사의병이 적용됩니다. 이 을사의병에서는 여러분들 또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외교권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반발인데요.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평민의병장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양반들 믿지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하더라.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돌석. 딱 이름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양반은 아닌 것 같다. 느낌 드시죠 여러분들? 그런 을사의병 이런 을사의병들이 또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을사의병은 바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의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대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미 7조야. 고종을 지금 강제로 퇴위시키고 지금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군대마저 해산시켰잖아요. 여기서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자, 이 정미의병은요. 아마 이 의병들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의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되어서 이 군대가 합류를 해요. 여기 정미의병에. 그래서 이 의병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화돼요. 의병 전쟁화.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전국에서요. 네,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울 진공작전도. 서울 진공작전도 전개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던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은요. 바로 이 한일 신협약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 정미 7조약에 반대하는 내용들이었고 특히 이 의병 전쟁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군대. 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군대가 바로 여기에 합류했다는 사실. 여기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런 정미의병 투쟁 있었습니다. 의열투쟁과 의병투쟁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목숨을 내놓고 어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어떤 전쟁이라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애국개몽운동. 이 애국개몽운동은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게 지금 사회 그 진화론 있잖아요. 그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사회 진화론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에요. 동물의 세계나 사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으로는 어디에 치중해야 된다? 교육. 교육 중요하다 이거. 강해지려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식산흥업. 네, 경제를 부흥시키고 아주 좀 잘 살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로 자꾸 장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 언론, 식산흥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갑니다. 애국개몽운동 어떤 단체가 있냐면요. 우리 아까 이제 공부했죠. 바로 이 보안회. 네, 보안회가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네, 저기 위에 알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보안회가 있습니다. 보안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제가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저 위에 있으니까요. 경제적 구국 운동과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일 전쟁 전후해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보안회의 뒤를 이어서 뭐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헌정연구회도 있고요. 헌정연구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쭉 와서 네. 대한자강회가 있어요. 이 대한자강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파란색으로 씁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네, 대한자강회. 말 그대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자강회. 이 대한자강회는 특히 이 고종의 강제 퇴위 있잖아요. 이 고종의 강제 퇴위에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고종 퇴위 반대를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해산된 단체가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 네, 대한자강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애국개봉 운동하면 정말 그 핵심적인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신간회가 있는데 그 신간회와 신민회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신민회도 1907년도에 조직이 되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바로 신민회. 자,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신민회는 주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안창호를 들 수 있습니다. 안창호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은 비밀결사예요. 공개단체가 아니라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결사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뭘 지향했냐면 여러분들 공화정을 지향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뭐 갑신정변도 그렇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갑신정변부터 사실은 요 앞에 있었던 모든 애국개몽 운동단체까지는 독립협도 마찬가지고요. 입헌군주정을 지향했어요. 그래도 왕이나 황제가 없는 것을 그림에 그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민회에서는 이제 새롭게 가자.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바로 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공화정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워요. 오산학교라든지 그 다음이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을 또 많이 세우고 있더라. 그런데 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와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민회는 그 앞에 있었던 애국개몽운동단체와는 차별화를 가지게 됩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바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뭐 바로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군대를 양성한 다음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군사적 투쟁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신민회. 사실 앞에서는 이런 어떤 애국개몽 단체는 교육이나 언론이나 식사는 이쪽까지만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항일 무장 투쟁도 염두에 두는 바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신민회가 그 앞에 있었던 여러 애국개몽 운동단체와의 차별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신민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역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큰 흐름들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흐름상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뭐니 여러분 조민수 통상조약에서 이게 관세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내지무역이 이제 열린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 가서 자, 여기 지금 뭐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봐주시면 되고요. 을미의병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구한말로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보안회, 황무지기관 반대운동 단체였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한일의정서 군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한일협약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통감정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반발이 이제 뭐 이렇게 을사의병도 있었고요. 을사의병도 있었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영환의 어떤 저항도 있었고, 나중에는 안중근의 저항까지. 이렇게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그 특사, 뭐 고정 강제퇴위 이런 어떤 뒤숭숭한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바로 이 고종의 퇴위를 반대했다는 사실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일 신협약, 이 1907년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지죠. 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정민칠조약에 대한 반발로서 이 정민의병, 그리고 의병 전쟁화되었으면서 13도 창의군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구사했다. 왜?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또 정민칠조약에서는 이 차관 정치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신민회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민회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창호 비밀결사 그리고 공화정을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국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권 침탈의 어떤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슴 아픈 역사에서는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식민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특히 대표적인 게 너무 외세 의존적인 모습들, 외세를 활용한다는 것과 외세를 의존한다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그것의 어떤 운명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에서 싸워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개항기의 문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